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ICE 설명회를 맡은 어, IC에듀의 이동수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고려대 ICE 창의융합 프로그램의 콘텐츠 및 여러 안내를 드릴 텐데요. 주로 이제 입시를 잘 아셔야 어머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우리 IC에 왜 보냈고, 그리고 IC 콘텐츠는 그런 입시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대비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실 것 같아서 저희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 초등생 자녀를 가르칠 때도 어떤 로드맵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진로와 전략을 짜서 좋은 입시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어 찬찬히 제가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 이번 그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 2025 학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바뀌는 입시와 우리 IC 콘텐츠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IC 콘텐츠가 그 입시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의 콘텐츠인지를 자세한 안내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IC 콘텐츠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머님들이 원하는 꿈꾸는 대입의 결과까지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머님들이 아마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아마도 대부분들은 막 제가 봤을 때는 95년 이후에 막 수능 세대일 거고요. 그전 지금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머님들 중에서는 일부 뭐 막내 자녀 같으면 학력고사 시대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수능 시대의 어머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대학을 갈 때는 논술 전형 수능 이 두 가지 축으로 아마 대학을 가셨을 거고요. 2008 년경부터 시작되는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름은 바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 자소서와 그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상이 됐던 그런 어머님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아마 학생부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학생부는, 옛날의 학생부는 앞쪽에는 성적표, 뒷페이지에는 행동평가라고 해서 가나다로 평가하는 데의 학생부를 대부분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학생부는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금 학교 생활을 가볍게 한 친구들은 한 5페이지 정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은 심지어 2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수상 실적, 봉사활동,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 그죠? 자동봉진이니까. 자, 이런 다 여러 그 아이들이 하는 행위들, 학교에서 받은 상, 그다음에 성적 점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각 담임 선생님, 과목별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평가해 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약 2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이런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을 뽑는 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학생 점수만 가지고 뽑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 자, 제가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러한 학생들을 평가하는 학생부가 어머님들의 세대와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입시 얘기 설명을 앞에 조금 들으면서, 개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입시에 대한 맥락을 잡으시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서두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교과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은 2025년이 되겠습니다. 2022, 2023, 2024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2023, 4, 5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2025학년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완전히 교과서가 바뀐 모습에서 새 교과서로 모든 교과들이 진행되겠죠. 자, 이 2025 학년도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중학교 현 중1 학생부터 중1, 초6, 현 초6, 초5, 초4 이런 친구들 모두가 그 밑으로 학생들은 2025학년부터 고교 학점제라는 것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수능을 치르는 것은 2027년 11월, 그죠? 지금 때쯤이겠죠. 2027년 11월, 즉 2028학년도 수능이라고 하고, 이 수능은 많은 부분에서 바뀔 예정입니다. 절대평가가 된다든지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예고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는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으면서 수능이 약 40%까지 반드시 각 대학들이 수능 40%까지 학생을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요. 자, 이것이 2022학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2022학년도 학생, 지금 올해 대학 대입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자소서라는 것을 안 보면서 면접 같은 게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면접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학종이라는 것에 자소서가 시중에 컨설팅 학원에 가서 쉽게 말해서 소설형, 그죠? 자소서를 쓴다든지 자소설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자소서를 안 내면서 학종으로 뽑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그런 이슈가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올해 이제 같이 되는 것이 2022학년도 교과가 개정되고 있다. 자, 이것들이 반영되는 것은 2025년에 고교 학점제라는 걸 시작하면서 현 중1부터 고교 학점제가 진행될 거고, 이들이 2028학년도 수능, 2027년 11월에 논서술형 수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능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내년 되면 중2죠. 벌써 중2부터, 내년도 중2부터 그 밑으로 학생은 2028 입시에 새로운 수능 체제가 변경 예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서술형 신수능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의 얘기죠. 초6. 지금은 중1입니다. 현 중1, 내년도부터는 중2가 되겠죠. 논술형, 서술형 문항이 도입되나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것 때문에 2028학년도 시험은, 수능 시험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여러 이슈가 있는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공통된 것은 2025학년도에 절대평가화, 내신이 절대평가화 되면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내신 변별력이 약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것은 뒤에 다루고요. 내신 변별력이 약화가 될 거고, 교과 전형이 교과 점수로 A, B, C, D로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현재 체계가 아닌 1A, B, C, D로만 평가를 하면 당연히 변별력이 별로 없겠죠. 따라서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종적 요소, 면접이라든지 학생부를 보겠다라는 것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과 전형에도 학생부가 첨가가 될 거고, 학종, 논술 모든 전형에 이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것을 첨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교과가 변별력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변별력이 약화가 될 거다. 왜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마저도 고교 학점제로 배운 학생들이 수능을 치는데
이 친구들이 상대평가인 9등급제인 수능을 한다는 게 이상하죠. 따라서 수능조차도 최소 절대평가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학종적 요소인 학생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모든 얘기를 해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모든 전형에 학생부는 강화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8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2028학년도 수능은 많은 예측 속에 첫 번째 예측 1,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추가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두 번째, 수능이 절대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새 수능에는 오지선다형을 탈피해 보겠다라는 목표도 세우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2024학년도 상반기에 대입방안 발표가 있을 때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앞에 보신 이런 오지선다형을 탈피한다거나 서술형, 논술형이 추가가 되면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서 실현 가능하겠냐? 에이, 저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뉴스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초, 중, 고 컴퓨터 기반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년부터 초등, 중등, 고등의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수준을 전국 대비 표본 조사를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모든 학교가 PC나 태블릿 PC가 교실에 아이들한테 하나씩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아예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 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나 설마 수능이 노트북으로 혹은 태블릿 PC로 치러지는 것일까? 자, 미국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2024년도부터 미국은 미국 수능 SAT, 현재 우리 수능이 미국의 수능을 따라서 한 경향이 있죠. 그 SAT라는 것이 노트북, 태블릿 PC로 치러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시험 치는 시험이 있죠. 토플이 그렇죠.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IBT 토플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시험을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AI가 채점하는 시대가 2028년도에는 열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로 읽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컴퓨터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 즉 태블릿 PC로 책을 읽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아마존의 뭐 킨들이나 이런 태블릿 PC에서 책을 읽는 전자 이북으로 책을 읽는 것은 아직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시장이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5% 정도가 이북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은 아마 거의 30%, 40%에 가까운 책들이 이북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책 읽는 부분은 종이를 과도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처럼 수능 시험이 태블릿 PC로 혹은 PC로 치러진다면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글들은 디지털로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로 읽으면서 이북으로 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의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스마트폰 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문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휘가 약하고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나라에서도 교육부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초등 학생들한테 2022 개정과정, 즉 내년부터 바뀔 교과서들의, 그렇죠? 그런 교과서들의 문해력 강화하는 시간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발표가 됐으니 2004, 2005 이 기간 동안에
일부 교과서들이 다 바뀌고 편제가 돼서 실제 학교에 적용되는 시대인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이 친구들에게는 특히 초등학생부터는 2024년도부터 1, 2학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초등 국어 시간 34시간을 늘리겠다. 그리고 2025년에 고교 미디어 문해력도 늘리겠다고 해서 이 문해력 강화 쪽에 굉장히 큰 포커싱이 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2022 교육 개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개정 총론이라는 걸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이라고 하는 그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보고서가 있겠죠. 이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한 뭐 1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보고서에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라는 말이 곳곳에서 많이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2022 개정 과정에 이렇게 자기주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곳곳에서 대학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학생들의 평가가 너무 A, B, C, D로 단촐하면서 아이들을 변별력이 없다 보니 대학의 아이들을 뽑기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대학은 학교 다닐 때에 공부했던 학생부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학생부를 달라고 해서 학생부를 가져가면 결국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수행평가하고 했던 모든 흔적들을 대학이 볼 수밖에 없죠. 단지 지필고사만 잘 쳐가지고는 그 어떤 전형에서도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도 절대평가가 되고 교과 전형으로도 절대평가가 되면 학생부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 될 거고 받은 학생부는 보겠죠. 보면 수행평가부터 해서 아이가 평소 학교 생활했던 모든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그 학생부로부터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자기주도적인 인간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어머님들한테, 교육 관계자들한테, 교육 소비자들한테 미리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평소에 계획을 세우고 학교 생활에 계획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그 계획을 이뤄나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고 평소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시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런 자기주도성을 가진 아이들이 그 결과를 보여내는 모습들은 발표하고 토론하고 수행평가하고 그죠? 보고서를 써내고 이런 곳입니다. 따라서 곳곳에서 아이들의 리터러시, 언어 소양이라는 것이 당연히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역량이고요. 따라서 이 역량인 언어 역량, 문해력이라는 이 역량, 디지털 문해력, 토론 발표, 디지털 리터러시, 언어 소양하면서 곳곳에서 가장 기본 역량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학, 수리 역량 외에 언어 소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전 교육 과정에는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라는 부분 당연히 말하겠죠. 근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언어 소양, 그리고 이 언어 소양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인 인간이 되어서 학생부 곳곳에 학종형 아이들이 발표, 토론, 뭐 여러 가지 뭐 토익, 보고서, 수행평가 곳곳에서 문해력이 기반될 수밖에 없는 학습 스케줄이다라는 것을 교육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2028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예측합니다. 두 번째,
오지선다형 문항은 폐지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문화가 추가돼서 채점이 AI가, 요즘 AI들이 채점 잘하죠. 태블릿 PC에 아실 겁니다.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시면 스마트폰 같은 데 펜으로 쓰면 나는 뭐 이런 말 웃기지만 제가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디지털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손글씨 폰트가 이상하여 채점을 못했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AI 손글씨 인식한 녀석들이 하는 시대고, 이렇게 인식된 글을 가지고 심지어는 AI가 채점해서 논술조차도 채점할 수 있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어쨌든 2028년도 신수능이 예고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2028년 신수능이 절대평가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변별력이 약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시에도 학생부 면접을 도입한다. 따라서 문해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두 번째, 내신 교과 변별력도 약화가 돼서 이름하여 내 학교 뭐 그냥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교과 점수를 많이 보는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학교 곳곳의 학종에는 수행평가, 독서, 토론 등 학생부 기임 요소들 모두는 문해력을 기반으로 하는 입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자기 주도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 계획하고 실현하는, 평소 공부를 하는 자기 주도 역량에 대한 기반을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닦아 주셔야 됩니다. 자,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을 한번 보셨고요. 자, 이런 바뀌는 입시에 따라서 어머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비시켜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막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이죠. 이 초등학생을 2025년 고교 학점제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방금 전에 입시, 대학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제대로 아셔야, 그죠? 좋은 전략을, 좋은 진학 계획을 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공부 습관을 반드시 형성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시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거의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시는 약 수능이 40%고요. 학생부 기반으로 한 학생부 전형이 한 47%가 됩니다. 나머지 그 사이에 비는 숫자는 위에 적어 놓았죠. 논술 전형이나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 특기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 중에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머님들은 수능 전형은 머릿속에 지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0% 이상 뽑습니다. 나머지 수능을 제외한 나머지가 약 50%로 학종을 가지고 뽑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철저하게 고3한테 유리해요. 고3한테 유리합니다.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주도적으로 아이가 평소 학교 생활 잘한 친구가 유리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아이들이 내신 시험 조금 못 치는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아이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 이번 시험 배렸으니, 이번 중간고사 기반 고사를 배렸으니 수능으로 갈래요, 엄마? 안 됩니다. 자,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시험뿐만이 아니죠. 수행평가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필고사의 시험은 50%밖에 안 되고요. 수행평가 등 다른 요소가 한 50% 되죠. 따라서 딴 것을 더 성실하게 한다면 시험 조금 못 친 것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한 고교 학점제니까
A, B, C, D에 A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능은 아주 오랜 기간 대비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미안하지만 조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고3 위주로 진행되는 학종보다는 재수생, 삼수생, N수생이 있는 수능 평가를 같이 대등하게 시험을 쳤을 때 재수생, 삼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학종으로 갈 대학을 겨우 재수해봐야 수능으로 가는 점수와 거의 입시 결과가 거의 흡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3이 학종으로 지금 현재 아니라고 점수가 별로라고 해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학종으로 가는 것이 그 아이가 괜히 힘들게 재수해봤자 고3 때 학종으로 간 정도의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더 좋은 곳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삼수쯤 해야 고3 학종 결과를 겨우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아이 머릿속에 수능은 없는 겁니다. 어머니 머릿속에 수능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는 학교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서 평소 공부를 성실하게 해서 학생부로 대학을 가야 합니다. 이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로 거의 뽑고요. 제가 아까 학생부 수능 41%는 머릿속에 지우시라고 했습니다. 학생부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나뉘는데 교과전형은 교과 점수를 많이 보는 거고요.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점수만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커버될 가능성이 있고 교과전형은 교과 위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전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교과전형은 평소 학교장 전형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전형이 있고요. 내신 석차를 정량적으로 숫자로, 그죠? 그 숫자만으로 좋은 아이, 덜 좋은 아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의 점수로만 뽑기에는 학교 수준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 대학이 좀 믿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명문고와 좀 예를 들면 지방 쪽에 있는 조금 약한 고등학교 학생이 같은 내신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쪽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뽑히기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실력이 좀 처질 거예요. 그것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교 수준을 차별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리려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 내신 석차를 등급적으로 정성적으로 반영도 합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을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석차가 등급제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죠?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 교과 전형은 3.1 점수를 받은 애보다는 1.1이 낫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3.3 받은 애와 3.1을 받은 애가 즉 3.1등급을 받은 아 평균 등급이 3.1등급을 받은 아이와 3.3등급을 받은 아이가 큰 차이가 있나요? 이제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대학에서 아이를 뽑을 때 뭐 3.1이나 3.3이나 이런 학생은 우리 학교로 올 범주 안에 들었다라는 식의 정성적인 반영을 하는 것이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 종합전형을 3.1 학생을 3.3이 제끼려면 평소에 학생부 비교과 전형들에 해당되는 수상실적, 동아리, 개인 봉사, 독서 등등 학교 생활을 평소에 잘한 학생, 이 학생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평가가 나올 만한 요소가 있다면 사람이 다시 정성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서의 내신 점수 정도는 보통 뭐 1등급, 심지어는 2등급조차도 제끼면서 이 아이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뽑을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떨어진 애가
예를 들면 예일대는 붙고 예일대에 떨어진 애가 하버드에 붙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학교가 선호하는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부를 보면 뽑고 싶은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학생부를 읽어보면 혹은 면접을 좀 추가해 보면 야, 이 점수차 뭐 1등급 차이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저 학생이 훨씬 더 훌륭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은 당연히 각 과목별로 시험 쳐서 뽑는 거죠. 자, 이 교과 점수로 뽑는 것을 교과 내신 역량이 좋아야 아이는 당연히 뽑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반적인 아이가 그 전공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은 당연히 수능 과목의 점수가 좋아야 뽑힐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시가 이렇고 고교 학점제 시대에 대입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대학 다니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죠? 대부분들이 뭐 다 대학 다니셨을 테니까 아이들이 학점제라고 해서 수업 시수를 따라서 점수를 A, B, C 뭐 대학에서는 뭐 A 플러스, A 제로, 뭐 A 마이너 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자, 이런 A, B, C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발표된 2025학년부터 적용되는 이 고교 학점제가 조금은 웃깁니다. 뭐가 웃기냐면 1학년의 교과 과목은 공통 과목이라는 과목이고요. 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런 것들이. 2학년, 3학년 때 하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바뀌고요. 이 과목들은 수능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과목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아이들이 선택한 걸 기반으로 나중에 가서 수능 시험도 치는 것이 2학년, 3학년 때 과목들이죠. 자, 그런데 1학년 때는 문과, 이과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문과, 이과가 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과도 되고 문과도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말씀드리면 수원, 수투를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워서 그걸로 수능 시험을 치면 문과가 되는 겁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수능을 치면 이과인 거죠. 즉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요.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느냐, 미적분 선택하느냐, 혹은 기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과형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이과 통합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문과, 이과 이렇게 편의상 부르죠. 자, 어쨌든 2학년, 3학년 때 과목으로 가지고 이과 진로, 문과 진로를 크게 나누는 건데 이 고교 학점제의 이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가 참 다릅니다. 자, 1학년 때는 석차 등급으로 산출하는 상대평가입니다. 즉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자,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의 과목은 성취도 평가를 해서 절대 평가를 합니다. A, B, C, D, E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자, 어떤 규칙상으로는 뭐 A가 90점까지, B가 80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필고사 100%인 시대는 점수가 90점, 80점, 70점이 의미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여러 가지 발표, 토론 혹은 수행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그 점수가 50% 이상 반영이 되어서 지필고사와 같이 만듭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정성적으로 보고서와 수행평가를 어떤 점수를 주는 거에 따라서 학교에서 A를 받는 인원수, B를 받는 인원수, C를 받는 인원수가 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A, B, C, D, E 이 5가지 등급밖에 없으니까 20%, 20%, 20%, 20%, 20% 돼야 정상이겠죠. 보통 A를 20% 줘야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라는 이 점수 몇 등급일까요? 20%는? 자,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은 23%이기 때문에 앞서의 석차 등급제로 했을 때 3등급까지인 학생조차도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등급이 A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즘에 이제 시중에 떠도는 웃긴 말들이 있죠. 인서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인서울, 지방대, 인서울. 엄마 지방대 안 가고 인서울대에 갈래요. 자, 이 인서울이라는 이 등급은 최소 3등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3등급이라는 건 2학년, 3학년 때 A를 의미하네요. 그러면 인서울 안에 인서울대 하나인가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할 거 없이 뭐 3, 6대 혹은 수도권 안에 있는 모든 대학을 그냥 인서울대라고 불러버리고, 그죠? 모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서울 안에도 대학이 너무 다양하긴 한데 이들은 전부 A를 받은 아이들을 뽑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인서울 안에서도 조금 낮은 대학들도 A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도 A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느 A를 받은 A가 더 좋은 애인가요? 하하. 대학들이 왜 변별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석차 등급제로 하는 것이 있네요. 언제요? 1학년 때 석차 등급을 보면 조금 가려지겠네요. 무슨 얘기냐? 2학년, 3학년 때 A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이 1학년 때 국수, 영을 다 1등급 받는 아이였다면 혹은 어떤 학생은 다 3등급을 받는 학생이었다면 같은 A라도 1학년 때 성적을 보면 1등급 받고 A 받은 애가 더 좋은 애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당연하죠. 자, 그런데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열심히 학원을 보내서 엄마의 노력으로, 엄마의 정보력과, 그죠? 할아버지의 돈과 아버지의 무관심, 요즘에 학종 세대는 아버지의 입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결과로 아이들을 어머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서 치맛바람으로 오로지 타이거맘으로서 우리 아이 고1 때 내신을 1등급 받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고2가 돼서 머리가 좀 커지다 보니 옆 동네 여고에, 요즘은 여고가 좀 덜 있긴 하지만 같은 반에 있는 여자친구 사귀고 뭐 이러고 하다가, 그죠? 우리 아들이 좀 잘생겨서 여자아이들이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깐 한눈 팔았더니 얘가 2, 3학년 때 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3등급으로. 1학년 때 1등급을 받는 녀석이었는데 여자친구 좀 사귀고 정신없이 학교 생활하고 학생부 활동하고 전교회장하고 이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2학년, 3학년 때 3등급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왜? 아까 3등급까지가 A라고 했죠. A입니다. 뭐야? 3등급이 A야? 과거에 걱정할 일이 걱정이 아니네요. 자, 반대로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해요. 어머니가 신경 안 썼습니다.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잘해서 중학교 내신 시험 같은 건 잘 쳐서 전교 한 뭐 5등, 4등, 10등 뭐 이 안에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뭐 학원이나 과외나 신경 생각 안 하고, 그죠? 어머님이 알아서 아이가 하니까 걱정을 놨어요. 그런데 이런 중학교들이 여러 개 합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갔더니 우리 아이가 미리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대비하지 않았죠. 그죠?
다른 아이는 수학을 뭐 예를 들어서 시중 개념책도 보고 학원 다니면서 뭐 센이라고 하는 유형책도 풀고 뭐 일품이라고 해서 더 어려운 문제집도 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블랙 라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도 풀고 학원 다니면서 모의고사까지 다 풀린 다음에 시험을 쳤더니 전교 1, 2, 3등이 돼서 1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니 기껏해야 교과서와 시중 문제집 좀 풀고 그래도 잘 푼다고 해서 시험을 딱 임했는데 처음 본 문항이 막 튀어나와서 몇 문제 틀렸더니 3등급을 받았어요. 아휴,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인데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 어머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우리 아들은 평소에 성실하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3학년 때 1등급, 전교 1등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어머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애는 1등급이 아니라 A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앞에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1등급 받고 2, 3학년 때 좀 놀았던 학생은 1등급 AA고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기껏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1학년 때 아차 실수로 3등급 받았죠. 훌륭하게 공부에 매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가봤자 3등급 AA입니다. 대학의 학생을 뽑을 때 누가 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1등급 AA를 더 좋은 아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커다란 학종 혹은 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더 좋은 아이를 자칫 덜 좋은 아이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돌려서 어머님이 고1까지만 아이를 대비를 잘하면 고2, 3 살짝 실수하는 것은 커버가 되는 상황에 입시 제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학년 때 상대평가, 2학년 때 절대평가라고 되다 보니 이 학생부 교과전형에 가장 중요한 이 정량평가가 언제가 되어버릴까요? 네, 맞습니다. 공통과목 1등급이라고 점수가 평가가 되는 1학년이 되겠습니다. 선택과목은 성취도 A, A는 필수죠. A를 못 받았다는 건 3등급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A는 당연히 받겠죠. 인서울 학생이면. 근데 이 인서울 학생이 1학년 때 1등급을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똑같습니다. 더 좋은 대학으로 우리 아들이 학생부가 더 좋다면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AA만 받아주면 학종 준비를 통해서 더욱 좋은 스카이로 진출할 수 있다.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은 자기가 평가하는 과목에 따라서 당연히 40% 유지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왜냐하면 절대 평가화돼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평가한다는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 모든 과목이 절대 평가가 되는 수능 도입 논의가 되고 있으니 어머님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는 재수, 삼수, 사수, N수보다 준비가 덜 되고 고3으로 평가받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수능은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그죠? 따라서 1학년 때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어쨌든 1학년 때는 1학년 성적이 상위권 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맞습니까? 왜요? 2학년, 3학년 때 3등급도 A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어머님들은 드디어 저와 아주 중요한 대입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수능 안 치겠다. 두 번째 전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1등급을 받겠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조금 논다고 깨져도 썩어도 준치라고 1등급을 받던 아이는 A는 받아요. 따라서 우리 아이는 수능 때려 틀고 고등학교 1학년에 1등급을 받겠다.
이게 대입 전략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따라서 진학 계획을 시험에 세웠었으면 그 학생들을 고1까지 차분하게 공부를 끌고 갈 수 있는 공부 동기를 어머님이 북돋아 주셔야 되겠죠. 야, 고1이 곧 수능이야. 너는 수능 고3까지 고생 안 시킬게, 엄마가. 고1이 곧 수능이니까 중1, 중2, 중3 때 미리 조금 당겨서 고1 내신 준비를 5번, 10번 해서 수능, 옛날에 어머님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서책 10번 보고 학력고사 수능 친다고. 그 시절처럼 우리 아이들이 고1 대비를 5번, 10번 보고 미리 대비해서 1등급을 받도록 동기부여 해주시고 고1까지만 고생하자. 그런 동기부여 해주시면서 진학계획 세워주시면 좋겠고, 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제가 보여드린 지금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고1이 곧 수능이야. 2학년, 3학년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고1이 곧 수능이다라는 생각. 자, 그 생각으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여러 가지 2, 3학년 때는 중간고사, 기말, 고등학교 선택을 하겠죠. 그 기간에 이 중1 기간에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좀 마음 편히 놓지 마시고 미리 조금의 선행, 고1 과정까지 조금 빨리 리뷰를 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2학년, 3학년 때 중간 기말 볼 때 고등학교 1학년 석차에서 좋은 실력을 발현하기 위한 시험 치는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곧 중3 때도 시험 치는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자,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때 결과를 학교 내신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옆에 영재학고나 과고나 이런 준비하는 학생은 중학교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을 별도로 뽑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영재학교나 이런 특수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중1, 중2,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공부까지를 여러 번 하면서 그 옆으로는 2학년, 3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시험 치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중2, 중3 때 모의고사 같은 훈련을 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초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진로 탐험부터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 미리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입시가 2학년, 3학년이 사라졌기 때문에 입시 훈련이 초등까지 내려와서 조금 빨리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1, 2, 3에는 주요 과목들을 심화 공부하면서 고등 과정을 완벽하게 예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석차 1등급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죠. 초 4, 5, 6에는 자, 고2, 고3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없다고 생각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고2, 고3이 있죠. 왜 없나요? 근데 그 고2, 고3에는 잘하는 것이 공부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평소 때 학교 생활의 수행평가, 발표, 토론 등 자기주도 학습으로 평소 내신을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평소 공부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습관은 초 4, 5, 6에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초 4, 5, 6에 이런 습관을 잡으면서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주도 학습의 역량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입시를 마무리하면서 입시 전략 마무리 얘기를 하죠. 고3이 아니라 고1 5월 내신이 곧 수능이다. 이렇게 어머님은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ICE 컨텐츠를 이 입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와 이 연결되는 ICE 컨텐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입니다. 자, 이 디지털 소양은 학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잠깐 제껴놓으면 문해력과 수리력, 이 둘을 다 갖춰야 진정 좋은 결과의 대비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 대입 결과를 좋게 가져오려면 문해력과 수리력을 모두 잡아야 되고, 이 문해력, 특히 이 문해력은 초등 때 어머님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저희 ICE 컨텐츠는 시중에 많은 학원들이 많지만 거의 유일하게 수리력과 문해력을 동시에 가져가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해력 얘기를 잠깐 하죠. 요즘에 이제 EBS에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밀면서 뭐 문해력 시중에서 아이의 어휘와 연관해서 독서, 독해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가 어려워지면서요. 자, 이 문해력은 그야말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아마도 이제 독해력이라는 단어를 주로 영어 선생님이 많이 쓰시다 보니까 국어 쪽을 강조하려다 보니 영어가 아니라고 막 억지로 말을 만들다 보니 문해력이라는 말을 끌고 왔나 봅니다, EBS가. 근데 이제 문해력과 독해력은 뭐 거의 흡사한 말이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그렇죠? 비등비등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독해력이 더 큰 범주겠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뭐 또 듣고 이해하는 것, 뭐 읽고 이해한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영역일 테니까. 자, 어쨌든 근데 뭐 문해력, 독해력 같은 말이라고 보고요. 자, EBS에서 어머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보시면 좋겠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줄여서 어머님들한테 컷으로 무엇을 가지고 학교를 탐방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해력에 신경을 써야 된다,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EBS가 학교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밀착 취재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뭔가 화두를 던지면서 아이들한테 사회를 가르치는 가부합니다. 아마 계층 간의 서로 위화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원래 제목은 기생충이 아니라 가제라고 하죠. 임시 제목. 그죠? 가짜 제목이죠. 임시로 만든 가짜 제목을 데칼코마니라고 지었답니다. 이 영화의 구성 초기에는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제 황당해하는 거죠. 아이들이 황당해하니까 선생님이 야, 가제 아는 사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당당하게 랍스터요, 이렇게 했죠. 근데 교실이 다른 학생들이 웃지를 않아요. 저 병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야, 가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랬더니 랍스터요 하는데 모두가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 연예인들이 놀랍니다. 가제? 랍스터? 선생님도 놀라서요. 가제를 처음 들어봤다고 랍스터라고 해서 저 친구가 웃기려고 그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제와 가제를 고의 교실에서 모두 혼동하더라. 한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자가 사흘을 휴가라고 얘기했더니 사흘을 4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젊은이. 자, 그리고 한 유튜버가 예정된 시간에 방송을 못 내배나서 잠깐 촬영하면서 그동안에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더니 그 밑에 댓글이 너는 그게 심심해?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고. 심심한, 깊이 사과한다는 뜻을 그게 심심하냐? 이게 이 MZ 세대의 학생들이라는 큰일이죠. 우리 아마 아이들이 워낙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매관 매직이라고 하면 무슨 매직이요? 무슨 마술이에요? 하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말
문해력이 그 어휘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 문해력 평가를 했더니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11%, 중3 수준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학생들이 27%, 그죠? 조금 수준이 있다라는 학생, 이 미달되는 학생의 수가 거의 40%에 가까운 심각한 문해력 결핍의 시대에 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중학교 교과서를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 된다면 아마 그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교과서를 읽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이 될 겁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열심히 읽으면 곱하기와 더하기만으로도 다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문해력 문제인가요? 수리력 문제인가요? 수리력이라고 얘기하시면 더하기 곱하기 수준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인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문해력이 수학 공부에조차도 기본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문해력, 즉 독해력과 수리력을 모두 잡아주는 학원이 필요하고요. 이런 능력이 바로 창의 융합 역량이죠. 이 창의 융합 역량을 키워주는 학원, 신개념의 학원이 필요하다. 인정하십니까? 2022 개정과정, 2025 교과학점제, 2028 새 수능을 위해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모두 그 역량을 잡아주는 학원이 필요하고요. 저희 ICE 학원은 그 바로 이 문해력을 1교시에 잡아주는 모든 공부, 수학 공부조차 그 근간이 되는 문해력을 먼저 잡아주는 학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해력이 바로 공부법이죠. 확장하면 문해력이 공부법이고요. 이 문해력을 기반으로 아이들은 사고력을 키워갑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사고력이죠. 자, 이 사고력이 돼야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이 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자기주도 학습, 즉 예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습하는 능력이 사고력을 키웁니다. 자, 우리 뭐 어디 가서 시중에서도 뭐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는데, 창의는 잘 모르죠. 사고력은 조금만 고민해서 열심히 뭔가 하면 머리가 좀 더 나아지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사고력을 과연 어떻게 키울까요? 자, 어머님들한테 3 곱하기 3은 뭐죠? 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9라고 외워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 알던 걸 답하는 것에서는 사고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N에 뇌생남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새로운 문제를 던지면 혹은 이상한 문제를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연예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엄청난 고민을 해서 겨우 맞출동 말동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처음 보는 문제들을 고민할 때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자, 아이들은 언제 항상 처음 보는 문제들을 만날까요? 네, 교과서를 예습할 때. 예습을 하면 항상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보니까 생각을 하겠죠.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를 전교 1, 2등을 만들려면 예습을 시켜야 되고요. 전교 10등 밑으로 만들려면 복습을 시키면 돼요. 얼마나 예습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처음 보는 것을 고민하고 풀어보는. 자, 이 바로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독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스스로 예습, 선생님 없이 내가 읽어보고 예습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해력, 독해력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만들려면 독해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 독서와 독해를 혼동하는 어머님이 계세요. 독서와 독해력은 좀 다릅니다. 독서는
핵이 중심이죠. 읽고 재밌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독해는 읽는 능력이 따라와 줘야 되겠죠. 읽는 능력이 따라와 줘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소설책을 뭐 두꺼운 소설책을 막 읽고 재미있어 하신다고 해서 어머님들 어느 날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이런 걸 읽어내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소설책 잘 읽는다고 해서 그런 철학책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독해는 공부와 닮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거는 예습하는 것과 다시 분석해보는 건 수업 듣고 좀 더 쪼개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그걸 또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어디 사용한다면 복습하는 능력과 서로 닮아 있죠. 따라서 독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결국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동화책 읽고 독서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저희 ICE에는 이런 가장 훌륭한 독해력 교재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교과서를 아이가 똑바로 읽고 이해한다면 이 교과서 독해법만 된다면 가장 훌륭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읽혀주는 학원이 되고 싶다. 자, 그런데 아이의 교과서를 봤습니다. 너무 만화같이 너무 컬러풀하게 교과서가 너무 좋았어요. 텍스트가 없는 교과서. 그러면 선생님이 뭔가 보강해 주시겠지. 근데 학교를 봤더니 이 시청각 교육으로 너무 좋은 디지털 교육이 아이들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 책을 읽나요? 동화책 말고 수학, 과학, 국어, 사회, 역사 등 비문학적인 요소, 즉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되는 딱딱한 글들은 언제 읽나요? 걱정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유튜브로 검색하고 즐기는 시대의 아이들이잖아요. 저희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를 읽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과서를 펼쳤죠. 아이들 교과서를 펼쳤더니 아이들 교과서가 많이 그림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영토, 영공, 영해라고 하는, 그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영토는 어디까지가 영토고 영해는 어디까지가 영해예요? 밑에 보면 박스 안에 우리나라의 바다의 영역을 영해라고 하고 영해의 기준은 해리 12해리 즉 22km까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만화책 같은 이 그림책을 보면서 영토를 밑에서 읽고 영토는 위에서 읽고 영공은 옆에서 읽고 영공은 뭐죠?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이라 되어 있죠. 영해는 또 밑에 읽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습니까? 많은 아이들은 이 책을 보면서 영토 영해 뭐죠? 영공이 있는 그림이군 이렇게 넘겨버리고 말 겁니다. 자, 이렇게 어머님들께서도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으시죠? 자, 아마도 어머님들이 옛날에 했던 공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중학교 때나 이렇게 국사 시험을 치다가 만약에 하나가 틀린 어머님이 계시다. 그 한 문제가 보통 어떤 것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37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에 그 그림 안에 있던 것이 답인데 내가 그거 안 봤네. 그거 안 외웠네. 이런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나름의 그 그림 속에 있는 정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겠죠.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 속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다시 쓰면, 연결해서 쓰면 한 나라의 영역은 주권에 미치는 범위고 영토 영해의 영공이다 라는 글을 기반으로 영토가 어떻다, 영해는 어떻다, 영공은 어떻다, 이것이 그림 속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문단으로 제대로 된 글로 만든 겁니다. 자,
사실 그림 속에 있는 것을 정보를 모아서 제대로 된 글로 만들려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는 요렇게 되는 페이지. 자, 그런데 제가 되게 놀라운 것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 거의 100만 권 가까이 팔린 굉장히 유명한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공부머리에 꽂혀서 이 독서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모르죠.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 책의 저자인 대치동에서 학원하시던 이분께서는 본인 학원 학생의 주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수학은 거의 만점을 받는데 이 학생이 이 주희라는 학생이 사회를 70점밖에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가 걱정이 많고 자기 대원외고 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수행평가도 있고 하니까 두 번째期말에 잘 본다면 가능하니 선생님이 같이 한번 교과서를 사회 공부하는 방법을 봐줄게 라고 해서 이 선생님이 아이의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려고. 자, 아이와 선생님이 저 논술학원 선생님이 같이 봤던 사회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영역은 주권에 미치는 지리적 범위며 어떻고 영토 영의 영공이 있고 영토가 뭐고 영해가 뭐고 12해리가 있고 영공은 뭐다. 많이 봤죠? 네. 아까 제가 어머님들하고 같이 봤던 앞으로 제가 땡겨 보겠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봤던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자, 저희 아이스에 있는 컨텐츠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아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왜? 문해력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아이의 문해력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림에 있는 정보가 아이들이 알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그림으로 억지로 만든 교과서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억지로 다시 글로 만들었을까요?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죠. 바로 그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이 만든 콘텐츠가 5학년 2학기인데 그것이 우연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와 일치하더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신기하시죠? 자, 저희 아이스의 교과서 콘텐츠는 바로 이 교과서를 사진으로 된 그림으로 된 교과서를 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만든 것을 아이가 어휘를 제대로 알고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챙겨서 공부가 같은 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읽게 회독하게 만들어서 정말 알게 만들고 이런 여러 번 반복해서 회독을 하면서 스스로 정말 잘 익히기도 원하지만 아이가 회독하는 공부법을 알게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아이스 교과서 독해법입니다. 자, 어휘는 한번 보시면 국어, 사회, 국어, 과학, 국과 사, 비문학적인 교과서 내용이 들어있고요. 단어는 안다, 모른다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아이들이 공급이라는 단어를 아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생각해보는 사고력이죠.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 메타인지에 따라서 알아요, 몰라요를 고민해보고요. 모른다고 하면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억지로 시간을 보냅니다. 읽어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심심해야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게 만들고요. 용역 몰라요? 라면 용역이라는 뜻과 표기, 예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읽어보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알든 모르든 저희는 아이들의 어휘를 테스트를 합니다. 위축되었다의 뜻이 무엇인지 체크도 해보라고 하고요. 공급은 무슨 뜻이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용례,
헬렌 켈러는 2살 때 무엇을 알아? 그죠? 열병을 알아. 사고가 나자 그 전기에 무엇이 끊겼어요? 공급이 끊겼다. 이렇게 용례도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해서 완벽하게 어휘를 일단 알고 그 어휘를 또 활용하게 만듭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읽으면 교과서 내용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라는 게 있고, 그죠? 물건들을 재화라고 하죠. 재화가 뭐고, 이런 재화를 공급하고 수요하는 과정이 있죠. 공급 수요가 뭐다? 그리고 이 공급 수요의 하나의 법칙이 만든다. 이 공급 수요의 법칙이 사회적으로 깨지면, 약속이 깨지면 사회가 열병을 앓듯이 문제점이 생긴다. 내용 아시겠죠? 자, 1문단은 재화가 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2문단은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문단은 공급과 수요가 만드는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4문단에는 열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카드 게임의 순서를 만든 이유가 아시겠죠? 아이가 재화, 수요, 법칙, 열병을 연결해서 배웠던 전체 하나의 소단원의 내용을 전체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어떤 순서로 나와 있는지 위치적인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려고 이 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르는 원칙이 뭐죠? 법칙. 법칙이 어디 있었죠? 재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법칙. 세 번째였네. 법칙에 대한 얘기는. 네 번째 열병이었어요. 세 번째다. 맞았죠?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 몹시 오르는 열병이죠. 열병. 열병 어디 있죠? 마지막에 수요 공급의 현상이 깨어지면, 이상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열병이, 그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것, 수요죠. 수요 어디 있어요? 수요 공급은 이문단에 있었어요. 자, 이런 훈련을 왜 하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고3 올라가서 수능 시험을 칠 때 국어에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 하죠.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는. 그런데 학생들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에 나오는 재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법칙, 사회적인 문제의 열병, 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 문제 풀다가도 다시 읽고, 2번 문제 풀다가도 다시 읽고, 3번 문제 풀다가도 다시 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글을 읽고 기억하는 친구는 1번 문제 풀 때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3문단을 바로 찾아가고요.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점, 열병을 앓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4문단을 바로 찾아가죠. 자, 그런 친구들은 글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글을 다시 읽지 않으면 시간은 남아요. 따라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글 읽는 속도가 뭐 속독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죠. 한 번을 읽을 때 제대로 핵심어를 기억하면서 전체 글을 이해하는 공부 방법,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저희는 카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에 대한 고찰이 되어 있는 아이스 교과서 독해법입니다. 자, 이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꼼꼼히 읽도록 옛날에 바느질을 즐겨하는 이렇게 아씨가 있었습니다. 아씨는 늘 7동무와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7동무는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끈을 읽게 다리미입니다. 만듭니다. 하루는 아씨가 낮잠이 자동차 들었습니다. 속도, 그때 자 부인이 비행기 큰 속도, 키를 뽐내며 말했습니다. 자전거 속도, 아씨가 오토바이 바느질을 속도, 잘 이렇게 해내는 속도를 것은 구분해서 아이들이 다 끈을 내 읽을 수 있게 덕이라고. 하겠고요. 옷감의 심지어 이거보다 넓고 더 빨리 좁음, 읽는 친구들은 이것 길고 없이 짧음은 클릭하면서 내가 아니면 자기가 알 수 끈을 읽을 없어. 수 있도록, 끈을 그러니까 읽기 속도를 우리 자기 속도에 중에서 가장 맞춰서 중요한 것은 읽도록 저희가 바로 나라고. 콘텐츠를 그 말을 구성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자, 저희가 왜 끈을 읽고 꼼꼼히 읽게 만들까요? 이유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잘못 읽는 사례를 보시죠. 잘못 읽는 사례가 왜 이렇게 읽을까요? 어머니나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시대에 네이버, 뭐 어떤 정보를 뭐든 볼 때, 그죠? 손을 올려서
가면서 처음 것 대충 정보를 찾죠. 자,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큰일 난다는 걸 제가 한번 저 책을 다 읽은 친구한테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지구의 표면은 몇 %가 바다로 되어 있는지. 2번, 빙하의 높이가 1m가 낮아지면 해수면은 몇 cm가 올라가니. 자, 오른쪽에 아이가 눈이 간 곳에 그 정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1문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지구 표면 전체의 70%가 바다로 되어 있다. 아이는 안 읽죠. 자, 밑에서 1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문장, 빙하의 높이가 1m가 낮아질 때 전체 바다 수면은 3cm가 높아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아이는 안 읽어요. 속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래킹 하듯이 글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왼쪽의 모습처럼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이한테 다시 한번 읽히고 또 그 문장을 또 한 번 더 읽게 만들면서 두 번째 다시 읽게 하면서 OX 퀴즈를 봅니다.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서 OX 퀴즈를 풀 수 있도록 두 번째 읽게 만들죠. 아이는 앞에서 배운 어휘를 다 알기 때문에 이해력도 좋아진 상태에서 읽어주기를 하면서 끊어읽기를 한번 했고 또다시 OX 퀴즈를 하면서 또 읽어요. 세 번째, 왼쪽의 책을 기반으로 저희가 아콘이라는 캐릭터가 질문을 합니다. 재화와 용력을 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왼쪽 지문에서 찾아서 두 번 클릭하세요. 재화와 용력을 팔려고 하는 게 공급이죠. 공급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급이라고 해요라고 아이의 답이 달리게 만듭니다. 아이가 또 읽게 만들죠. 세 번 읽는 차원입니다. 계속 답을 하면서 또 읽어보죠. 그런데 아콘이 묻는 이 질문에 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점 노트란다. 요점 노트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이한테 트레이닝 시키고 아이가 원본과 네가 답한 것을 비교하고 그것이 요점 정리가 되었음을 요점 정리하는 법을 아이한테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공부법이죠. 자, 그리고 주제를 물어보고요. 문제를 풀립니다. 자, 적어도 4회독을 시스템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읽히고 학원에서 한 번 더 워크북을 하면서 5번, 5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초등학생도 자기 공부에 이 5회독을 했으면 학교 공부 따로 할 필요 있을까요? 언제든지 시험 쳐도 우리 아이는 확실하게 아는 아이가 되고요. 자, 이 수준은 사실 5학년 2학기 내용인데 수준은 중학교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1로 중학교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 중학교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림이 아니고 글로 보기 때문에.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문해력을 키운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제가 처음에 입시와 연결했듯이 중학교에 가면 완벽한 문해력을 가지고 중학교 공부를 주도하는 아이가 될 거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학종으로 성공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바로 아이스가 창의 융합의 문해력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런 특별한 학원은 아이스밖에 없다는 것. ICE, 고려대 ICE 학원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회, 과학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전 문제 여러 가지 암기 단어를 기억하는 것,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공부, 워크북까지 5회독을 시킨다는 것. 자, 그 외에 이번에는 수리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수리력은 일단 선생님의 강의를 보통 학원에서 듣죠. 수학 학원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나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그리고 꼼꼼하게 모르는 것을 챙겨야죠. 자, 저희 ICE 문제 은행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교과서와 연동해서 교과서를 보고 나면 쌍둥이 문제를 풀립니다. 자, 그 쌍둥이 문제를 푸는 학생의 화면이 골드도 있고 동전도 있고 실버 동전도 있고 무슨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폭탄도 나와 있네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 문제은행 시스템에 아이가 첫 풀고 맞추면 실버가 나오고요. 두 번째 풀어서 또 맞추면 골드가 됩니다. 틀리면 폭탄이 나오고 한 번 더 틀리면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가 골드를 다 맞으면 다이아몬드 머니를 주면서 기분 좋게 게임처럼 문제은행을 풀 수 있게끔 유도해서 완벽한 학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아이가 혹시 빠졌다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영상 시청을 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저희 온, 오프 연동 문제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가르치시겠죠. 자, 그런데 저희만의 놀라운 초등 수학을 바라보는, 심지어는 초등이 선행했을 때 중등까지 연계해서 초중등 수학을 바라보는 저희만의 초등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특별히 더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리딩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만 푸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초등학생은 중고생은 이렇죠. 중고생은 급하죠. 시험 점수를 당장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시험에 나올 문제 유형을 외웁니다. 따라서 시중에 뭐 센이라든지 뭐 RPM이라든지 중등을 키워본 어머님들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정석도 마찬가지고요. 대표 유형이 있고 비슷한 문제가 밑에 몇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문제를 아이들이 한번 풀면 밑에는 똑같은 걸 트레이닝해서 외워버려요. 문제 푸는 방법. 자, 그러고 나서 시험에 나오면 적중하면서 그걸 바로 풀어버리죠. 자, 이런 문제 유형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칫 큰 실수를 접함하게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문과 학생 정도는 많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 외우고 문제를 외워버립니다. 잘 몰라도 외우고 하면 풀어져요. 자, 그런데 이과로 가서 자기가 의대나 스카이를 노린다. 수학을 이과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 친구는 문과에 비해서 외울 게 3배나 됩니다. 문제를 외워가지고는 문제풀이 유형을 외워서는 그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따라서 1등급을 받기가 힘들죠. 곤란하죠. 아이가 개념의 원리를 알고 재밌어하고 논리적인 모습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 유형을 형성하기도 하고 문제도 내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고에 가면 급하단 말이죠. 수학의 재미와 원리를 이해해보고 읽어보는 이런 과정을 선생님이 대신 설명하면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예습하면서 읽으면서 와, 수학이 재밌네라고 느낄 수 있는 찬스를 뺏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IC 수학, 리딩 수학에서는 아이가 읽어보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수학 개통도에 따라서 아이가 개통적으로 수학을 읽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읽고 서술형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 기둥에 들어가서 아이가 클릭을 하면 개념 끊어 읽기, 기본 문제 풀기, 서술형, 특히 서술형 문제풀이, 창의 융합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 풀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들어가서 각 기둥은 알아볼까요? 도형을 분류해 보면 삼각형 원처럼 부피가 없는 계속 오른쪽에 그림이 바뀌죠? 입체 도형이 있고 주어진 그림에 도형 중에 가나다라 마바는 뭐고 다는 뭐고 이러면서 왼쪽 오른쪽에 그림이 계속 바뀝니다. 자, 수학책을 아이가 읽어보면 왼쪽에 그림이 많지 않고 보통 선생님이 설명한 왼쪽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그림이 바뀌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는 마지막 그림만 있는데 저희는 설명하는 과정을 아이가 수학은 그림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두 개 연관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살짝 모자라는 퀴즈도 풀면서 집중해서 읽도록 만들면서 스스로 교과서의 수학 내용을 읽어보면서 재밌게 스스로
그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고 그림과 매칭해서 아이가 스스로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리딩 수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IC 학생들은 문제 유형만 외우지 않고요. 수학 개념을 정확하게 읽고 수학 개념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재밌다라는 것을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유도해놨습니다. 자, 문해력을 기반으로 아이가 스스로 수학을 예습하면서 수학의 재미를 추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독특한 리딩 수학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수학을 더욱더 재미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개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저희 리딩 수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IC만의 리딩 수학 콘텐츠가 있고요. 이 리딩 수학의 핵심 문항은 바로 문제를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문제 풀 때는 문제 속에 힌트가 있다는 것도 서로 가르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이만 지금처럼 산수의 답처럼 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또한 답을 클릭하면서 서술하는 순서, 즉 해설서에 답을 다는 방법이 곧 서술형 공부죠. 그래서 아이가 해설서를 써보는 과정을 익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서술형 문항에 대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창의사고력 문항도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별거 아니야. 앞에서 그 KTX 문제 같이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문해력 문제고요. 알고 보면 힌트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빨간색 정도 묻는 것이고 그것들을 천천히 아이가 답하는 과정, 서술형 과정도 공부를 시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학책을 읽어보게끔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고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또한 서술하는 트레이닝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저희 IC 시스템을 보셨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문해력과 수리력을 동시에 가지고 수리에서도 재미를 느껴야 되냐? 저희 IC의 초등학원을 다니면 아이가 고려대를 넘어서 의대, 스카이의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기반을, 그런 역량을 주고 싶은 게 저희 IC 콘텐츠를 만든 많은 연구원의 뜻이고요. 자, 이 지금 현재 있는 중학교 1학년이 그리고 이 초등생들이 2027년 11월에 치를 미래 수능은 서술형, 논술형 문항도 나올 수 있고 또한 의대 최상위급으로서 의대 입시의 50%는 지역 인재로 선발되는 학종이죠. 자, 이 학종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학교 생활 잘해야 되고 문해력과 수리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일반고에 있는 친구. IC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주변의 학원들이 초등수학 학원들이 많습니다. 뭐 영재학교 대비라고 해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리는 학원도 있고요. 뭐 창의사고력 학원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해력으로 기반으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먼 미래 대까지 바라보고 가는 학원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입시 전체적인 입시 전략과 입시 내용을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IC 콘텐츠는 초등 컨설팅 학원의 모습이다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문해력과 수리력과 그리고 IC 학원에 오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플랜을 통해서 스케줄을 학원에서 같이 짜보고 그 짜본 것에 대해서 아이가 익힐 수 있도록 스마트 플래너를 활용해서 아이와 어머님이 플래너에 적어가면서 공부하고 공부 인정도 남기는 똑똑한 플래너, 똑풀이라는 것을 플래너를 온오프 플래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디가 학습 공부하는 방법이 어디가 부족한지 학습 효율성 검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기술이 어떻게 부족하고 아이의 학습 성향적으로 아이가 체험형, 아이가 시각형, 아이가 청각형, 아이가
어떤 학습이 더 맞는 학습인지, 어머님들한테 가르쳐보는, 그죠? 이런 공부시켜보는 이런 체험 학습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좋은 청각형 아이인지, 혹은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책을 컬러풀하게 만들면서 시각으로 탁탁탁탁 사진 찍듯이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한 아이인지를 저희가 성향 검사를 하고, 그게 따라서 맞는 공부 기술까지 가르쳐서 아이가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스 콘텐츠에는 그것을 도와주는 콘텐츠도 합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땡용 학생은 지금처럼 공부 인정을 남기기도 하고요. 플래너에 따라서 공부 인정을 남기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의 요소 2가지를 쓰시오. 라면 아이 답하기도 하고요. 재밌게. 공부, 약속된 공부를 아이들이 그 플래너에 쓰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 인정을 넘기다 하다 보면 왼쪽처럼 아이가 적어도 눈으로 풀던 아이가 선생님하고 약속하면서 손으로 쓰기 시작하고 맞춰가는 이 과정을 그 플래너에서 아이가 같이 자기의 성장,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학원에 이끌어가는지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저희가 아이스 학습법에 나오는 교과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겠죠. 이렇게만 큰다면 그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전교 1, 2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학생은 의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겁니다. 자,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죠. 2022 개정과정, 2025 고교학점제, 2028 바뀌는 수능, 그리고 지역 선발을 하는 50%를 하는 이런 의대 입시 선발에 학생부 관리는 아주 중요하고, 문해력, 자기주도성의 탑재는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입시의 핵심 역량인데요.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학원이 있다면, 그 아이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그 아이가 스카이 학종 합격을 한다면 수능을 치지 않고 고3에 아름답게 합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면 고려대학교 IC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어머님께서 열심히 아이를 선행, 수학 선행, 과학 선행을 하여 힘들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재학교를 가서 그 힘든 과정을 공부하면 의대를 못 가죠. 영재학교는 의대를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또는 아이가 입시를 뚫고 영재학교를 가고 엄청 많은 투자와 고민을 고생을 해서 아이가 스카이에 가는 것보다 학종으로 탑재되어 있는 아이는 혹시 일반고에 가서라도 학종의 역량이 탑재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재밌게 고교 생활을 하고 스카이 학교에 훨씬 더 편하게 간답니다. IC에 와서 입시부터 체계적으로 가는 문해력과 자기주도 플러스 수리력을 탑재한 정확한 입시의 방향에 따라서 아이를 컨설팅해 드릴 테니까요. IC 창의융합 프로그램 보내시면 어머님께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문해력은 공부의 결과의 기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 IC 콘텐츠에 있는 교육 문해력 트레이닝을 한 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 재수를 한 학생인데요. 저희 IC에 있는 그 문해력 콘텐츠를 중고등 버전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학생이, 한 재수생이 올 3등급을 받아서 원하던 학교를 못 갔어요. 이 친구는 숭실대를 원했었는데 숭실대를 안타깝게 올 3등급을 받는 바람에 수능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자, 이 재수학원에서 IC 문해력 독해법을 소개를 받고 중고등 버전을 썼습니다. 3개월을 쓰고 이 친구의 국어 1, 2, 3월 달을 열심히 하고 나서 3월 모의고사에 3등급 받던 국어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왔어요. 4월에도 1등급, 5월에도, 6월에도 1등급이 나와서 항상 만점 근처를 받는 학만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어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다 보니 영어가 2등급,
1등급을 금방 치고 따라왔죠. 왜? 영어도 사실 독해력이니까. 과학도 사실 독해력이 속도와 기반이 되니 과학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자, 수학이 영어가 안정되면서 당연히 그죠? 국어와 수학, 영어가 안정되고 시간이 남아서 수리에 올인할 수 있었죠. 한 번도 1등을 못 받다가 계속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2등급 하다가 수능날 그 결과의 노력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이과 1등급이 그만큼 힘듭니다. 자, 5월 1등급 받고 이 친구는 가천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매일 문해력을 향상시킨 결과 가천대 의대, 경북대 의대를 5월 3등급 받아 숭실대를 떨어진 이 친구. 재수해서 숭실대에 합격하고 싶었던 이 친구는 숭실대에 가지 않고 가천대 의대를 갔습니다. 문해력의 향상은 곧 모든 공부에 기반이 돼서 그 결과가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IC 컨텐츠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받아서 아이의 입시 결과까지 좋은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을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량 기반의 컨텐츠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IC를 선택하신다면 어머님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단언합니다. 가까운 IC 학원, 그 지역 IC 학원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에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녀와 어머님한테 행복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